사실 목사님 부부 갈등, 부부가 안 싸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저희도 가끔 아니 좀 자주 하는 것 같아요. 네. 처음에 결혼했을 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싸웠더라? 저는 하나 생각나는데요. 네. 뭐냐면 신혼 초에 저희 둘 다 파트타임 전도사였거든요. 네. 근데 주말에는 전도사님인데 주중에는 저는 대학원생이고 박 목사님은 직장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박 목사님이 아침잠이 엄청 많아요. 엄청 네, 많아요. 엄청. 제 아내는 오전형 인간이라 사실 아침에 정말 너무 잘 일어나요. 그런데 저는 올빼미형이라고 하죠. 네. 심야형 인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밤에는 정말 눈이 번쩍 뜨이고 초롱초롱한데 아침에는 정말 일어나는 게 죽는 것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출근 시간에 맞춰가지고 제가 깨워줬어요. 그랬더니 좀 더 잔다고 좀 더 자도 된다고 투정을 부리더라고요. 그래서 네. 5분 있다 깨우고 10분 있다 깨우고 깨웠는데도 안 일어나서 네. 나중엔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짜증을 냈죠. 그랬더니 아침부터 짜증 낸다고 저한테 짜증을 내는 거예요. 오히려 역으로. 네, 그래가지고 그 다음번에는 그냥 여보 일어나 몇 분 하다가 제가 분노가 끌어오르기 전에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 멈추고 안 깨웠어요. 그랬더니 이제 안 깨웠다고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데 안 깨웠다고 저한테 짜증내는 거예요. 제가 사춘기 청소년이랑 결혼한 것도 아니고 나 성인 남자와 결혼했는데 아니 아침에 깨워줄 때 잘 일어나던가 아니면 알람 맞춰놓고 그 알람 소리 듣고 잘 일어나던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한마디 했어요. 네. 여보, 나는 당신 엄마가 아니야. 앞으로 내가 짜증내기 전에 그 전까지만 깨울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남편이 일어날 때까지 기분 좋게 깨워주는 게 의무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남편은 자기가 기분 좋게 일어나야 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둘 다 성인이고 내 스케줄에 맞춰서 내가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배우자가 아침에 일어나는 거 힘들어하니까 깨워준 건 내 의무가 아니라 제가 배우자를 위해 베풀어주는 사랑이고 애정이고 배려고 관심인 거죠.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저한테 네 맞아 이렇게 감사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네. 핸드폰 알람도 울렸고 이렇게 아내가 다정하고 부드럽게 깨워주는 목소리에도 일어나지 못했다면 그건 그 깨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아내 탓이 아니라 못 일어난 사람 탓인 거죠. 그런데 이 목사님 두 부부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흔히 엄마에게 하는 것처럼 아침에 우리 결혼하기 전에는 엄마 나 몇 시에 깨워줘. 엄마 나 7시에 깨워줘. 8시에 깨워줘. 엄마 왜 안 깨웠어? 맞아요. 그거랑 딱 똑같은 거예요. 이런 모습이 갑자기 상상이 되는데요. 그러면 안 되는 건가요? 안 되죠. 그럼 저도 그럴 거예요. 저희 엄마는 저한테 안 그러셨거든요. 전 엄마가 아니거든요. 네, 좋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공격을 받고 나니까 저도 네. 하나 생각이 나요. 저희 장인어른은 제가 봐도 정말 모범적인 아버지예요. 정시 출근하고 정시 퇴근하고 정말 굉장히 듣기만 해도 엄청나게 다정한 그런 아버지셨어요. 저 어렸을 때 네. 제 친구들도 부모님한테 많이 맞고 자란 우리 세대잖아요. 근데 전 크면서 단 한 번도 아빠한테 맞아본 적이 없어요. 사랑으로 오히려 항상. 네. 저희 엄마는 좀 때리셨는데 네. 저희 엄마가 매를 딱 든다 그러면 아빠가 이불을 들고 달려와서 저희를 이렇게 이불 채로 안고 엄마가 위에서 막 때리면 아빠가 그거 다 맞아주셨거든요. 네. 와 그런데- 사랑의 매. 네. 네, 그런데 제 아내가 자꾸 그런 장인어른과 완벽한 아버지와 저를 자꾸 비교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이렇게 비교당하는 거 그렇게 기분 좋지 않아요. 그럴 거면 아빠랑 평생 살지 왜 나랑 결혼했을까? 저는 아내 아빠가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장인어른에게 그런 장점이 있지만 또 다른 단점도 있을 테고 뭐 그렇죠. 저도 장인어른과 같은 장점 뭐은 없지만 또 다른 장점이 또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에게서 아빠를 말하지 말고 제가 가진 모습 그대로를 좀 봐달라라고 이렇게 좀 얘기를 했죠. 근데 처음에 우리가 결혼할 때 여자건 남자건 남자 같은 경우는 우리 어머니를 닮은 그 여성상을 꿈꾸기도 하고 그럼요. 아니면 딸 같은 경우 여자 같은 경우는 우리 아빠는 이랬는데 우리 아빠의 이런 모습을 그리는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의 그 환경에 또 영향이 큰 것 같아요. 맞아요.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내 남편, 내 아내에게 원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그 모습을 바랬던 건 아닌지, 이 부부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분들도 아마 맞아, 우리도 그러는데 나도 모르게 내 남편에게서, 내 아내에게서 그런 모습을 떠올렸던 것 같아요. 맞아요.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고 했는데요. 한 몸은 이루었지만 사실 부모는 떠나지 못했던 거예요.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이 결혼 생활의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 캥거루족이라는 신조 아시죠? 네. 네, 부모를 떠나지 못하는 자녀들. 그러니까 그런 만큼 우리나라는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에 의존하는 의존도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커진다라고 해요. 네. 그런데 이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하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독립했다는 말은요. 네. 경제적인 독립만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정서적인 독립인 거죠. 독립된 성인의 개체로서 내 인생을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선택과 책임.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내 자식의 삶을 존중해주는 그리고 지지해주는 부모님이 되는 것도 진짜 중요해요. 네. 정서적으로 독립하지 못해서 일어난 극단적인 예가 영화 올가미. 지금도 가끔 올가미 같은 가정이야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홀로 아들을 힘들게 키우고 그런 어머니가 아들을 키우면서 이 아들은 내 자식이지만 연인 같고 남편 같고 맞아요. 내 꿈이자 소망이고 내 모든 것을 털어서 나를 갈아서 넣은 결정체. 그런 어머니에게 자란 아들은 어머니가 나 때문에 무엇 희생했는지를 알잖아요. 그거 보고 살았잖아요. 절대 엄마를 배신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고맙고 미안하고 고맙고의 연속이죠. 그래서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될 경우에 사실 중간에 낀 우리 아들들은 누구 편에 서야 할까요? 어머니 편에 설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네. 어머니가 어른이니까 네가 참아라.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뭐 우리 엄마가 날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너도 알지 않느냐. 이렇게 타박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건 사실 잘못된 거예요. 가정의 이 우선순위가 뒤바뀐 거죠. 우선순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머니였다가 아내로 바뀌는 그런 우선순위인가요? 그렇죠. 네. 결혼하고 나면 새롭게 이룬 가정이 내 우선순위 1번이 돼야 돼요. 아, 결혼하기 전에 내가 성장한 그 가정을 원가정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원가정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새롭게 일군 지금의 현재 내 가정이거든요. 네. 새로운 가정이 생기면 우선순위 서열 정리가 필요해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내 평생에 나의 삶의 가장 1순위였던 내 가정을 내 엄마 아빠를 2순위로 미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배신하는 것 같고 내가 불효자가 된 것 같고 그런데 만약에 내 우선순위를 서열을 정리하는데 실패하고 내 부모님도 내가 결혼하기 전에 나에게 가졌던 내 삶에 가졌던 위치와 지위를 여전히 내가 결혼한 다음에도 유지하려고 하신다면 현실판 올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이루고 있는 원가정도 지키면서 또 부모님과의 관계도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남자가 음. 부모를 떠나서 혹은 여자가 부모를 떠나라는 이야기가 사실 이 원가정과의 단절을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아, 네. 그러니까 가끔 부모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결혼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원가정이 너무 힘들어서 도망치듯 하는 그런 결혼이 사실 어떻게 보면 보란 듯이 잘 살아보겠어라고 다짐하면서 결혼했는데 마음처럼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겉으로는 부모에게서 떨어져 나왔지만 마음속은 여전히 이 원가정에 대한 상처와 분노로 둘러싸여 있어서 현재 나의 가정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원가정의 마음이 휩쓸리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 빠져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나의 배우자는 새로운 가정의 새 사람이 아니라 원가정을 대신할 대타, 뭐 혹은 원가정을 보상할 그런 보상물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도 행복하지 않고 배우자도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배우자만 힘든 게 아니라요. 성인이 된 직후에 원가정에서 도망쳐 나온 경우 이런 경우에 자녀에게 집착하는 경우도 아주 자주 볼 수 있어요. 원가정과의 단절을 결심했지만 원가정을 떨쳐버리지 못했고 나는 좋은 부모가 되어야지라고 결심을 했는데 자녀에게 내 꿈과 소망을 투사하는 부모가 된 거죠. 자녀를 독립적인 한 사람으로 양육해야 되는데
나의 꿈을 대신 이루어줄 나의 대리인으로 키우는 거예요. 내가 받지 못할 사랑을 부어줄 그릇인 셈인데요. 나를 올인해서 집착에 가까운 이 사랑은 자녀를 부모에게 의존하는 아이로 키워요. 근데 이건 사실 제 이야기예요. 부모님한테 의존하는 아이가 바로 저였거든요. 네, 사실 그래도 전 제 아내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래도 사실 제가 학부 때 이렇게 바라봤을 때 독립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굉장했어요. 상담대학원과 신학대학원에서 각각 학위를 받았는데 부모님의 도움 없이 스스로 아르바이트하고 장학금 받고 그렇게 일궈낸 성과거든요. 그러니까 생활비, 학비 모두를 스스로 자취하면서 해결했던 것을 제가 직접 지켜보았어요. 근데 사실 대학생 되자마자 독립한 친구들도 있는데 그쵸. 이렇게 막 띄우면 고마워요. 근데 좀 부끄럽네요. 근데 저 친정은 전라남도예요. 근데 어. 학교는 경기도로 갔거든요. 네. 어쩔 수 없이 독립해야 했어요. 멀리 그렇죠. 떨어져서. 전 정말 혼자서는 은행도 못 가던 극강 부모 의존형 아이였는데 네. 강제적으로 떨어져서 스스로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독립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학원 다니기 전에 1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서 등록금이랑 입학금을 벌었어요. 그리고 선언했죠. 나 이제 대학원 다니는 거 등록금과 나의 모든 생활비, 공과금 일체 부모님한테 손 벌리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겠다. 그리고 했어요. 했어. 그 1년 지나니까 부모님이 저를 존중해 주시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엄마의 의견을, 아빠의 의견을 저한테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셨을 텐데 좀 의견이 다른 경우에도 엄마 근데 나는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하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희 친정 엄마도 그래? 네 생각이 그럼 한번 해봐. 엄마는 너 믿어 라고 하시는데 너 믿어 그 말이 저한테는 정말 인생의 전환점 같은 순간이었죠. 그러면 이제 아직 우리 가정은 원가정에서 독립하지 못한 것 같고 이미 결혼은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하기 전에 거의 마무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 결혼 후에 독립을 선언하게 되면 네. 이제 부모님들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착하고 순한 내 자식이 그냥 배우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변했다면서 사위나 며느리나 이렇게 탓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현실판 올가미를 정말 다시 찍게 되는 거예요. 이야기를 듣고 보니 아직 우리 가정은 원가정에서 독립하지 못한 것 같고 이미 결혼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직 정서적으로 독립하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부모를 떠나야 된다라는 거죠. 우선순위 이 서열에서 내 배우자를 1순위로 올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선순위 1순위는 내 부모도 아니고 내 자녀도 아니고 바로 내 배우자가 돼야 돼요. 내가 내 배우자를 아끼고 사랑해 줄 때 배우자를 우선순위에 1위에 놀려 놓았을 때 부모님들도 내 배우자를 존중해 주고 자녀들도 내 배우자를 공경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하잖아요. 네. 부부는 샴쌍둥이에요. 샴쌍둥이? 심장을 나눈 네. 샴쌍둥이. 일심동체니까. 우리가 부모님과 지금까지 함께 살았지만 성인이 되어서 부모님을 떠나고 독립을 했어요. 지금 내 자녀와 함께 살고 있지만 그 아이들은 자라면 독립을 해서 우리를 떠날 거예요.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건 내 짝꿍이죠. 부모님이 나를 자라게 해주신 영양제라면 그리고 내 자녀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비타민이라면 내 짝꿍은 산삼이에요. 산삼 같은 존재죠. 네. 부모를 떠나서 연합하여 한 몸이 된 나의 배우자, 내 짝꿍과 오늘 또 행복을 나눌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부모님이 정말 좋은 분이시긴 하지만 친정 엄마처럼 아빠처럼 편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박 목사님이 사이에서 중재를 진짜 잘해요. 중재를 잘한다는 말은 아내를 우선순위 1위에 놓고 산다는 거죠. 원래 제가 사실 진짜 제 성격은 아주 내성적이거든요. 밖에 나와서 이야기하고 하는 건 잘하면서 변화된 개발된 성격인 건데 제가 집에 들어가면 그렇게 내성적이어가지고 시부모님 뭐라고 해도 좋다고도 못하고 싫다고도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 박 목사님이 저랑 연애를 한 3년 반 해가지고 눈치가 아주 빠삭해져서 제 표정만 딱 봐도 알아요. 이 여자가 지금 정말로 기분이 좋아서 네 좋아요 하는구나 하는 거랑
그냥 기분이 좋지는 않지만 이렇게 하고 있는 걸 사회적인 미소를 유지하고 있구나 이걸 네. 알아가지고 마치 제 마음이 자기 마음이냐 이렇게 제 이야기를 되게 대변을 잘해주거든요. 그래서 박 목사님이 저희 가정에서 고부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1등 공신이에요. 이 남자는 확실히 부모님을 떠났어요. 그런데 이게 부모를 떠난 거지 부모님이랑 대립하거나 대적하는 건 아니에요. 고부 갈등은 딸 같은 며느리인 거지 진짜 내 딸은 아니라서 그래요. 장서 갈등은요 아들 같은 사위인 거지 진짜 내 아들은 아니라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녀 입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시부모님이 혹은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진짜 내 부모가 아니라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건강한 가족 관계에서 진짜 내 자식이고 내 부모님이라면 사소한 갈등은 생길 수 있어도 또 금방 해소할 수 있잖아요. 만약 며느리가 내 딸이라고 생각하고 사위가 내 아들이라고 생각한다면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처럼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되고요. 반대로 시부모님이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내 부모님이라고 생각한다면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네. 예전에는 며느리들이 시부모님 눈치 많이 보고 시집살이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바뀌었대요. 가끔 권사님들 하시는 말씀이 난 내가 며느리 눈치를 보고 살아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네. 나쁜 시어머니 될까봐 네.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런 시어머니 될까봐 아니면 내가 며느리한테 조금 잘못해서 며느리 마음 섭섭하면 내 아들한테 힘들게 할까봐 그래서 걱정하면서 며느리 눈치를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부모님이 친정 엄마 같은 존재가 되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그렇죠. 이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내 올케가 내 동생의 아내, 내 남동생의 아내가 네. 우리 엄마를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 하고 내 올케가 우리 엄마한테 했으면 좋겠는 그 방향으로 나도 한번 행동해 보는 거죠. 마음속에 떠올려 보고 그런 며느리 되는 거예요. 네. 반대로 자녀 세대에 대한 생각도 이렇게 해보면 좋겠어요. 내 며느리나 내 사위가 내 자식이 되면 진짜 이상적이겠지만 네. 혹시 어렵다면 내 자식이 사돈댁에 가서 어떤 대우를 받으면 좋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 자식이 사돈댁에 들어가가지고 들어서는 안 되는 말을 내 며느리나 사위한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집에서 내 자식이 귀한 것처럼 며느리와 사위도 사돈댁에서는 아주 귀한 자식이니까요. 그렇죠.